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그 영토문화론까지 얘기했어요. 그렇죠? 이제 일정한 영토에 그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문화를 그 영토문화라고 그러는데 그 문화의 그 영토문화의 실체를 밝혀서 문화주권자를 규명하는 게 바로 영토문화론이다. 예를 들자면 어떤 그 영토 분쟁이 일어난 영토의 경우 그 영토에 뭐 숱한 문화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숱한 문화를 갖고 문화주권자를 규명할 수는 없으니까 그 영토에 뿌리 박혀 있는 영토문화, 그 영토에 살던 민족이 고대부터 누려온 문화, 그 문화가 누구의 문화냐를 가리기 위해서는 일단 그 문화를 분석하고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문화들을 누리는 나라들을 또는 비슷한 문화를 누리는 민족들의 문화를 분석해서 일치하는, 뭐 비슷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치하는 문화주권자를 가려내는 게 바로 영토문화의 활용법이다. 그 활용 대상을 예를 들자면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을 하면서 만주가 지네 땅이라 그래요. 그래? 그럼 만주에서 나오는 문화랑 우리 문화랑 비교를 해봐. 우리 한민족의 문화랑. 그리고서 러시아의 문화, 중국의 문화, 일본의 문화까지 주변에 비슷하니까요, 문화들이. 아이고, 이거는 중국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그럼 중국은 만주의 문화주권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영토권자가 아니에요. 물론 그거를 치고 넘어가기 위해서 중국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제가 전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족과 55개의 소수민족이 사는 이 중국 안에 일어난 지금의 영토 안에서 일어난 모든 역사는 중국 역사다. 그러니까 우리 거다라고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기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밝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국공정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대항할 수 있는 대항마로도 쓸 수 있는 거고 또 일본 그 사이비 고고학자 사이비 고고학 진짜 후지무라 신이치가 일본의 구석기 유물을 어서 구해다가 넣다 뺐다 하면서 자 우리 일본에도 구석기 시대가 있었다. 이게 1970년 6년부터 2000년까지 뭐 몇 차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주 뭐 일본에서 떠받들었죠. 고고학자로. 그런데 이게 뭐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그 추적한 결과 이 사람이 유물을 묻고 캐내는 과정을 전부 촬영해서 신문에 실는 바람에 이 사람이 들통이 났죠. 그래서 일본은 구석시대 유물이 없는 걸로 결론이 났죠. 이렇게 영토문화는 그 영토를 송두리째 없애기 전에는 왜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지금 중국은 요즘 이 영토문화론을 왜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대진국 발해 유물이 나와. 또는 고구려 유물이 나와. 그러면 그거를 바로 공개를 절대 안 합니다. 거기에 진짜 철의 장막을 치고 주계 장막이죠. 주계 장막. 장막을 치고 그 안에서 울떡주물떡 해서 뭐 몇 년, 뭐 6년, 3년 뭐 이렇게 지난 뒤에나 공개를 해요. 뭐예요 결국? 조작한 거죠. 조작. 유물도 조작하고 그거에 따라서 역사도 조작하고 그러고 영토도 조작해서 만주가 우리 땅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토 문화의 실체만 파악할 수 있다면 중국이 벌이는 영토 공정의 주가 되는 동북 공정은 그냥 일거에 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못 알면 영토 문화는 없이 문화가 영토니까 그 문화 영토로 해서 우리 땅이다. 그런데 중국이 그렇게 왜곡해놓고 이런 문화랑 맞닥뜨렸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영토 문화의 실체가 없이 영토 문화를 동반하지 않은 것은 문화 영토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그렇게 강의해서는 안 된다는 거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그럼 문화를 한번 분류해봐요. 문화를 분류하면 일반적으로 유형문화, 무형문화 이렇게 분류하잖아요. 유형문화는 뭐 쉽죠. 눈에 보이는 거, 그 유적, 고분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형문화는 비가시적인 문화,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집단이 공통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는 풍습이나 종교 또는 뭐 음악 같은 경우는 그 음악을 여기 뒤에 나와요. 일단 그렇게 분류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문화 인류학적 분류로는 용기문화. 용기문화는 이제 의식주 이렇게 이제 물건. 그런데 이게 문화와 문화 사이의 전소가 매우 빠르죠. 그 다음에 규범문화는 용기문화보다는 한 단계 위라고 그러는데 뭐 이게 차원이 높아서 한 단계 높은 차원이라는 게 아니고 규범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단순히 쓰는 게 아니라 조금 규범에 의해서
제도나 관습, 법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되면 서로 동화돼요. 왜? 그 무슨 어디 나라 법이 좋더라? 그러면 그 법 우리도 도입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도입이 돼요. 근데 관전 문화는 이제 정말 이거는 힘든, 서로 동화되기 힘든 문화죠. 왜? 언어, 종교, 사상, 신앙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 민족과 운명 공동체라고 해도 돼요. 특히 언어. 이거는 그래도 좀 변해요. 왜? 어떤 지배자가 쓰면, 뭐 아프리카 이런 데서 불어나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이 사상은 좀 힘들어요. 사상은 부자지간도 갈라지게 만드는 거고, 형제지간도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그 사상에 따른 종교, 신앙, 뭐 종교나 뭐 같은 의미겠죠? 같은 묶음으로 봐야겠죠? 이거는 진짜 힘들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바꿔놓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문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그대 그 강을 건너지 마시구려라는 그 단편 영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단편 영화가 엄청나게 많은 반응을 일으켰어요. 그 단편 영화가 결국 어디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공무도화가.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공무도화가예요. 고조선 시대 백수광부가, 머리가 하얀 광부가 술에 취해서 가서 강을 건너려고 그러니까 부인이, 여옥인가 그럴 거예요, 이름이. 부인이, 여보 건너지 마요. 건너다 죽어요. 그러니까, 여옥, 부인 이름이 여옥이 아니라 그 공무도화가를 노래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부인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백수광부가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 건넌다고 우기다가. 그러니까 부인도 당신 없는 세상 내가 살면 뭐예요? 그러고 빠져 죽어요. 그걸 보고 그 여옥이라는 여인이 집에 와서 공물을 치면서, 공물을 트면서 또 그 강을 건넌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도화가야. 그런데 그게 고려시대로 딱 오면서 어떻게 됐어요? 가실이 있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날라는 어떻게 살라고 발이고 가실이 있고, 가시는 다 도시 오셔서. 그러니까 가시는 님한테, 가시면 어떻게 해요? 가시지 마세요. 근데 가시는,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근데 가도 좋으니까 가다가 말고 가듯이 돌아오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김소월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려고 가시는 그런 거는 거죠. 사뿐히 제발 진달래 꽃, 영변약산 진달래 꽃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 어리니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가는 거는 그냥 자가 막 박수 치는 게 아니라, 안타깝지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은 못 보내드리고 진달래꽃을 뿌려서 그 진달래꽃을 받고 가십시오라고 애틋한 정을 노래한 거예요. 그게 민족 정서라는 거예요. 그게 민족 정서고, 그게 민족의 어떤 내지 민족 정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는 가시는 님을 못내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 더 끼는 게 있죠. 공무도화가에서 고려시대에 가시리 사이에 껴야 될 거, 바로 아리랑이에요.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래서 가다가 발병 나서 죽어라가 아니에요. 당신 가다가 나 버리고 가면 발병 나니까 가지 마세요예요. 그 아리랑은 그 알랑고아, 그 몽골의 시조모라 그래요. 알랑고아는. 그 알랑고아가 고주몽 왕의 딸이라 그래요. 전설에 의하면 추모의 딸이라 그래요. 우리가 추모의 아들 유리, 온조, 비류 이러듯이 거기는 그 추모의 딸이 알랑고아다. 그런데 그 알랑고아가 고주몽이랑 오빠들이 남쪽으로 가는 거를 안타까워하면서 부른 노래라 그래요. 그게 그래서 알랑을 갖다 이모음을 첨가해서 아리랑 이렇게 됐다. 그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설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몽고 시조모는 알랑고아라 그러고 고주몽 딸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주몽이 몽골에서 남아한 건 맞잖아요. 남쪽으로 남아한 건 만주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그 안타까워서 그런 거다라고
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아리랑은 작자미상 연도미상이 아니라 고구려 시대에 만들어낸 우리의 민요다라고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민족 정서가 이어지거든요. 그러면 바로 그런 게 이제 관념 문화라는 거예요. 그럼 그 관념 문화가 이렇게 돼서 영토 문화로 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토 문화는 내장 문화가 장례 문화라고 하는 게 어쩜 맞을지도 몰라요. 장례를 지내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 이제 동북아, 그러니까 중국, 우리 일본은 매장이기 때문에 매장 문화. 근데 매장 문화는 그 유물이나 이런 걸 보면 유형 문화이자 용기 문화죠. 그런데 매장하는 방법이나 또는 그 장례를 지내는 풍습을 보면 그건 관념 문화이자 무형 문화예요. 그리고 땅 이름을 말하는 지명 문화는 무형 문화이자 규범 문화죠. 왜?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무형 문화잖아요. 그리고 또 지적 문화. 이 지적 문화는 그 유형 문화이자 규범 문화예요, 역시. 왜? 지적이라는 건 땅의 호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형 문화죠. 근데 우리 이렇게 하자는 약속에 있었으니까 규범 문화. 지도도 역시 규범 문화지만 유형 문화죠. 딱 지도라는 그림이 있으니까. 민속 문화는 뭐 유형 문화의 용기 문화의 일 수도 있고. 왜? 예를 들어서 검은고, 그럼 악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유형 문화의 용기 문화죠. 그러니까. 근데 검은고가 연주하는 음악, 이거는 무형 문화의 규범 문화죠. 그리고 그 음악에 궁상각, 치우 이렇게 오음계가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념 문화잖아요. 이게 바로 민속 문화라는 거예요. 그에 뭐 잔존하는 문화로는 성씨, 생활방식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사람 또는 일부 그랬다 그러면 그거는 그 민족의 영토 문화로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돌출된 행동이고 몇몇이만 했던 거니까. 보편적이라는 원칙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느 한 시대에만 잠깐 이루어졌다. 그러면 그 역시 상속적이어야 된다는 걸 어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마도에 가면 아비류 씨가 대마도의 50%를 점유하고 있어요. 50% 이상이라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이 아비류 씨는 비류의 후손으로 추정을 해요. 그리고 비류는 이제 고주모의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백제에서 온 이주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성씨 문화라는 영토 문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50%가 넘는 아비리 씨가 비류의 후손이라는 것은 저 혼자만의 주장은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문화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영토 문화론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화 영토론이나 영토 문화론을 근거로 해서 문화 영토론을 했든 어쨌든 간에 문화 영토론과 영토 문화론에 의한 우리 한민족의 영토는 도대체 어디까지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게 바로 만주에서 대마도까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그게 왜 만주에서 대마도까지가 우리의 문화 영토론에 의한 영토인지, 영토 문화론을 근거로 한 문화 영토론에 의한 영토인지를 지금부터 밝혀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의 왜곡은 영토를 왜곡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화의 왜곡은 또 역사의 왜곡을 하고 영토의 왜곡은 문화를 왜곡하고 영토의 왜곡은 역사를 왜곡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문화, 역사, 영토는 서로 상관관계를 가져서 이게 하나가 왜곡되면 그것만 왜곡해갖고는 나머지 두 개가 뽀롱을 내. 쉽게 말하면 들통을 내요. 그러니까 하나만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야. 하려면 같이 왜곡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승자의 역사라 그래갖고 그런데 이긴 사람들이 또는 지배한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문화랑 영토를 왜곡하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고려시대 신라 육두 붐에 의해서 북방 역사를 축소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영토 왜곡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특히 삼국사기에 이제 그 뒤에 자세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삼국사기 같은 것을 기록하면서 좀 그런 현상이 두드러져요. 그런가 하면 조선시대에는 그 4대 사상에 의해서 역사를 왜곡해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왜곡하다 보니까 또 우리 영토가 축소돼요. 고려시대에서 줄어든 거에서 또 축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이 두 개도 자기가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일제병탄기에 일본 애들이 무차별하게 왜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조선 역사부터 고구려고 뭐고 다 한반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장수왕이 천도한 평양은 지금의 평양이다. 한사군은 그 한사군이 들어와서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지금의 평양 근처에다 세워놨다. 당군은 한 사람이다. 그런데 한 사람인 당군이 어떻게 2333년에 나라를 세워서 108년까지 무려 20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21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다스릴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당군은 실하다. 설하다. 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는 줄어들고 우리 영토도 줄어들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사실은 역사를 한반도 안으로 많이 끌어들였어요. 그러면 자, 역사 왜곡이 역사 문화 왜곡은 영토 왜곡이라고 해서 승자 역사라고 했는데 고려시대에는 대표적인 게 뭐냐? 일단 고려시대는 신라 육두분들이 사실은 고려를 꽉 잡잖아요. 그래서 최승로가 신라 출신 최승로가 그 고려 성종 때 유학을 받아들이면서 고려 로드맵을 그립니다. 고려의 정치 지도를 그려요. 고려가 앞으로 나갈 지도를 그려요. 물론 고려 태조는 그 북진 정책을 주장하시면서 서경에는 뭐 이 임금이 가서 한 달씩 뭐 묵어야 되고 뭐 저거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세우셨지만 그런 원칙을 말씀하셨지만 태조 왕건은 그랬지만 자우지간 어쨌든 간에 신라 육두품들이 그 정권을 잡으면서 북방 출신인 고구려 즉 대진국 출신들을 발해 출신들을 배척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개경을 중심으로 한 신라 중심의 신라 우선주의 역사를 편찬합니다. 그래서 신라를 기원전 57년, 고구려는 기원전 37년,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건국한 거로 만들어놔요.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 건국연도가 왜곡됐어요. 고구려 건국연도가 왜곡되니까 이거는 웬 떡이냐? 그러면 고구려가 이랬으니까 고조선이 망하면서 한사군이 이렇게 평양까지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 영토가 축소될 수밖에요. 거기다가 서경촌도를 주장했던 묘청의 난을 김부식이 평정해요. 그러면 지금 서경이 지금의 평양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다 알게 만들어놔요. 그건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요. 김부식이 그런 게 아니고. 왜? 김부식이 뭐 그런 게 아니고 한사군의 그 건국연도를 뒤로 미루니까 후대 사람들이 특히 일본이 물론 실학자들이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솔직히. 한사군을 평양으로 보내질 않나 뭐 이런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서경이 지금의 평양에 머무르는 거예요. 과연 서경이 지금 평양일까요? 그거는 또 이제 밝혀가면 되죠. 그렇죠? 그랬더니 조선시대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4대 사상에 의해서 왜곡을 하는 거예요. 고려사에 여러분 왕건이 누구 후손으로 돼 있어요? 당숙종의 서자로 나옵니다. 서자는 아들이니까 서손. 호경이 강충을 낳고 강충이 보육을 낳고 보육이 진이라는 딸을 낳는데 당숙종이 즉위 이전에 산천을 두루 유람하시다가 딱 진이를 보고 반해서 보육의 딸 진이와 동침해서 낳은 게 왕건 할아버지인 작재건이다. 그래서 작재건이 아버지 찾으러 가다가 용왕 딸을 데리고 와서 그 용왕 딸하고 낳은 게 융이고 그 융이 왕건을 낳았다. 이건 엄청난 왜곡이죠. 사실. 그런가 하면 조선왕조실록 세조 3년 5월 26일 무자년조 세 번째 기사에 보면 팔조 관찰사한테 명해서 고조선비사, 대변설, 조대기, 주남일사기, 피온 삼성밀기, 안암동, 원동준 삼성기 이런 고조선과 관계된 옛날 책은 싸그리 걷어들이게 해요. 그리고 다른 책으로 나눠주라 그래요. 왜? 그럼 4대 사상에 처해서 야 이거 이렇게 우리가 명나라 얘기 안 되잖아요. 명나라. 이런 게 바로
우리 역사를 축소하고 우리 영토를 축소시켰던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예, 고려사에 나오는 작제건 이야기 또 왕건 이야기는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은 이만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